그래서 은행 대출 규제로 잡고 시장 안정화 시켰고, 지난 23년, 24년을 25년에도 627 쓰면서 했는데, 물론 627도 은행 대출 뭐 어마어마한 규제야. 근데 어마어마한 규제 하더라도 이제는 자금원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유세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유동성 원천이 다양화된 그런 시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저도 연간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부심 채널은 12월 1일에 연간 전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채국장, 주식을 다룬 채국장은 12월 4일에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청은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톡방에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링크를 드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 저랑 같이 톡방 생활 하시면서 전반적인 질문들을 다 Q&A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안내는 링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간 전망과 함께 채부심 채국장이 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오늘 제목은 대출 규제가 안 먹힌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은행 대출 규제라고 하는 은대규 씨가 지난 3년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드디어 은대규의 약발이 다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석이 되는 거죠. 은행 대출마저 먹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 안정화랑 과연 달성 가능한 미션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은 대출이 잡아도 집값이 튄다, 이런 얘기들이 요새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대 쓰고 부동산 정책 짜는 하는 아니냐. 이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은 금통위원들이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지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채널도 내내 지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올해 제일 큰 특징이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크게 늘지 않은데, 근데 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소위 떡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은행대출 규제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금융 관련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이제 달라져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금통위원이 앞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대출액 대비해서 과도한 주택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유동성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다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채널 채부심의 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 첫 번째, 가족 간 대출입니다. 가족 간 대출. 그러니까 비은행 유동성인 겁니다. 은행 유동성으로 그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했었던 시대가 언제부터였죠? 01년부터라 할 수 있잖아요. 01년부터 주담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주담대 중심으로, 그리고 13년 전으로 전세 대출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7, 18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이 기간에 이제 은행 대출 주담대와 전세 대출이 막 콜라보로 막 작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잡으면 시장이 잡혔거든요. 23년, 24년 다 그랬어요. 지금도 627 하고 나니까 좀 잡혔는데 왜 못 잡냐? 가족 간 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 간 대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한국이 자본주의 역사 70년 이상을 자본주의 체제로 살면서 드디어 부가 누적된 그런 부모 세대가 부를 이전해주는 그 부의 승계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가족 간 대출 형태로 비클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돈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대출과 무관해. 그리고 종전에 자산 형성을 한 지역에서 더 그러는 거니까 지역도 되게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를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 잡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20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건데 바로 가상자산이죠. 올해는 비트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지난 한 10년을 생각해 보면은 가상자산 씬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쪽에서 나오는 유동성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주식 같은 건데, 미국 주식도 2020년 이후부터 그냥 내리올랐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위 한 130% 올랐고 S&P도 한 70% 떴으니까 그거만 갖고 있어도 개별 종목은 막 4~5배씩 올라간 것들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장기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이익이 많은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런 새로운 신종 유동성 공급원들이 시장에 작동을 하다 보니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지 않은데도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새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한 40조 할 것 같은데
직원들 3만 명에게 1억씩 줘서 3조 원을 썼죠. 근데 3조 원이면은 주담대 한 달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한 80조 원쯤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2억 5천씩 쓴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럼 8조가 풀린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8, 90조 되니까 PS로 한 3조는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나가는 돈이 한 10조는 된다는 거고, 은행 1년간 지금 3, 40조 늘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회사가 인센으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동성을 다른 소스로 이제 제공받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여기는 어디냐면은 르꼬르비치가 설계한 롱샹 성당의 내부 모습인데, 롱샹에는 벽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빛이 안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담대 구멍만 막으면 됐어. 그럼 성당이 어두웠어. 그러나 지금은 가족대출이라는 창이 또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코인이라는 창도 열리고, P2P 열리고, 외국은행 열리고, 오만 잡창들이 열리면서 그냥 성당 안이 환의 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만 막아도 되지가 않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특히 가족 간 부의 승계가 작동한다면 그거는 월간 은행 주담대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냐면은, 막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에서 막 돈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면, 그 부동산 자금줄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었던 과거 한 4, 5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 4, 5년의 대출 규제 프레임,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왔으니까 10년 된 거죠. 10년간 이어졌던 그 은행 대출 규제 프레임, 은대규 씨는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 대규야, 집에 가라. 너 이제 넌 역할을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돈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니까 결국은 그 주택에 대한 보유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규제는 시대적인 그냥 흐름인가 봐,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은행 대출 규제로 잡고 시장 안정화 시켰고, 지난 23년, 24년을 25년에도 627 쓰면서 했는데, 물론 627도 은행 대출 뭐 어마어마한 규제야. 근데 어마어마한 규제 하더라도 이제는 자금원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유세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유동성 원천이 다양화된 그런 시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제가 97 대책 있고 나서 주택시장 랠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도 이제는 뭐 안정화 전망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상승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15가 나오면서 일단 잠깐 잡아놓은 거잖아요. 안 잡아놓으면 다시 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민주당이나 국토부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다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특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책위원장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주택시장의 투기적인 수요가 빠지는 것 같다. 저기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가지고 투기적인 수요가 못 들어오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시장 안정화를 한 거냐고요. 시장 안정화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더민주는 여전히, 제가 2020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되게 마이 프레셔스하고 껴안고 있으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할 것 같은 그런 기만을 지금도 하고 있고, 국토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자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0-15 대책이 먹힌 것 같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당연히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안정화된 거냐고요. 지금 사실 97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급이 없다는 생각에, 시장에서는 공급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시간 싸움을 하면 내 편이겠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마음이 가는 건데, 이 부동산으로. 그래서 유동성 원천 여러 개를 막 응용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가 지금 하나도 안 꺾인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의지인데, 의지가 꺾이냐 안 꺾이냐인데, 의지가 하나도 안 꺾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잠깐 거래 규제 때문에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 대출 정책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새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못 막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결국 97 대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미 얘기 다 했잖아요. 폭발적인 주택 공급, 높은 보유세, 그 다음에 높은 금리, 결국 대출금리 상승이잖아요. 이 세 가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국토부랑 민주당에서는 시장 안정화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정책은 안 내고 형식적으로 잠깐 잡혀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계속 저점만 높여가는 이런 진짜 부동산 딥스테이트스러운 정부랑 당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주택가격 안정화가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직 시장 안정화는 기대가 아니라 정책 세 가지가 나왔을 때만 달성이 된다. 폭발적 주택 공급,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보유세, 그리고 아주 높은 금리 상승, 이 세 가지 조건일 때만 이제 안정화가 됩니다. 그것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1도 없죠. 1도 없으니까 못 잡어. 하여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종종 거래되는 거는 높은 고소득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고, 이게 1000세대 단지가 한 가구만 거래돼도 그냥 고가 신고가 돼버리니까 이게 바라보는 방식에도 굉장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런 거를 지를 수 있는 배경은 정부가 공급정책 안 쓸 것이다, 보유세 안 쓸 것이다, 금리 상승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계획을 잡고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관료와 당이 못 따라오고 있다.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결국 돌고 돌아서 보유세도 올 거고, 뭐 공급도 올 거고, 금리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막 그런 거가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없진 않죠. 그래서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고 더 랠리를 하는 이유, 대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랠리하는 거는 결국 정책 영향이 제일 크고, 정책을 써야 되는 쪽에서 뭘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시장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대책을 실패하고 지금도 아무런 배움이 없다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